10년간의 달콤한 결혼 생활.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불륜녀를 몰래 미국으로 보내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저는 암과 싸우고 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올해 45살입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샛별 그룹의 최고 경영자, 즉 대표이사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전 남편 김도현과 불륜녀 강미나, 그리고가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 시댁 식구 6명이 초췌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고 신용카드는 죄다 한도 초과로 결제 거절이 되는 것을 보며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죠. 그들의 호화롭던 귀국은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다가와 김도현에게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통보도 함께였습니다. 김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울부짖었죠.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눈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냉정한 통쾌함이 일었습니다. 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물리적인 저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 명예,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 냉정한 통쾌함 속에 왠지 모를 공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운명의 날, 금요일 오후가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한 해의 마지막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도중 제 책상 위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이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연아, 어디야? 급한 일 있어.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비서에게 계속 발표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서연아. 침착하게 들어줘. 내 남편 김도현, 그 사람 제주도 출장 간 거 아니야? 내 사촌 동생이 항공사에 다니는데 방금 사진을 보내줬어. 김도현 씨가 인천공항에서 캘리포니아행 수속을 받고 있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 김 씨 집안 식구들. 6명 전부 다. 그리고 배가 잔뜩 부른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 지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은 한 박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침에 나한테 전화해서 잘 도착했다고 했는데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야. 지우의 목소리는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찍은 사진에 김도현 씨가 그 여자와 함께 가족처럼 다정하게 서 있었어.
심지어 김씨 집안 어른들이 그 여자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고. 너무 친해 보였어.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배 불렀다는 여자,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부. 모든 파편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믿을 수 없는 잔인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자세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순종적으로 따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즉시 차 열쇠를 움켜쥐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 차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 속에서는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수속 카운터에서 제 전 시댁 가족들이 다정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제가 품에 안고 잠들었던 남편 김도현은 젊고 아름다운 만삭의 강미나 옆에 서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늘 제 손을 잡고 건강을 챙기라던 시어머니 이화영은 강미나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고 있었고 제가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시아버지 김진호는 전 시누이 부부와 함께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완전한 가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저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죠. 저는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김도현이 강미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은 제가 한때 받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라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사랑과 애정,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눈빛. 그가 강미나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녀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소리내어 울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 얼음덩이가 되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온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완벽한 연극을 만들어냈고 저는 그 연극의 유일한 모르고 있던 관객이었죠. 그들은 제 고통과 속임수 위에서 시어머니 이화영이 늘 갈망하던 귀한 손자를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양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분명 아주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멀리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행복한 얼굴이 충분히 선명하게 담기도록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야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의 사랑, 믿음, 존경, 모든 것이 이 공항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공항 문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박서연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새로운 박서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것,
그리고 제 아버지의 것을 되찾을 박서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공항에서 돌아온 저는 텅 빈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홀로 서서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결혼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 옆에는 김도현이 다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백합꽃 향기는 더 이상 평온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그 잔인한 거짓의 증거가 되어 저를 애워쌌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설치해 두신 튼튼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귀중한 보석 몇 점 외에 부동산 서류, 각종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유언장과 샛별그룹의 제 주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제가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아마 아버지께서는 무언가를 직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룹의 대부분 주식을 남기셨고 김도현에게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만을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저에게 주는 평생의 선물, 저를 지켜줄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버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꺼내 가죽 가방에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변호사, 바로 최 변호사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최 변호사님은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셨는지 최 변호사님은 이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다. 말해봐. 잘 듣고 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남편 김도현이 샛별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재정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도와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분명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는 저와 김도현의 첫 만남부터 결혼식의 법률 대리인까지 맡았던 분이니까요.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오해 같은 건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몇 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그 남자의 온 가족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 여자를 미국으로 보내 아이를 낳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공항에서 그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설마 했다. 알았다. 일단 침착하거라. 모든 것은 내가 처리할 테니. 당분간은 그들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하렴.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라. 내가 미국에 있는 전문적인 탐정을 수배해서 증거 수집을 돕도록 하겠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이 있니? 네, 제가 의심하기로는 김도현이 부사장 직위를 남용하여 유령 계약과 자선단체, 특히 제 아버지 이름을 딴 샛별장학재단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재단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다.
즉시 진행하겠다. 너는 대주주이고 창업자의 딸이니 그 정보들을 요구할 권한이 충분하다. 몸 잘 챙기렴, 서연아. 무너지지 말 거라. 나와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 전화가 끝나자 저는 아주 조금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저는 저만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서버 시스템에 대한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김도현과 관련된 지난 3년간의 모든 이메일 데이터, 업무 채팅 기록, 그리고 파일들을 비밀리에 백업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집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도현이 몰래 통화하는 장면, 수상한 이유로 외출하는 장면 등 모든 녹화 자료를 꼼꼼하게 저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빛이 제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 아물거렸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증오와 결단의 불꽃으로. 이 연극을 시작한 것은 그들이지만 그 결말을 쓰는 것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말이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최 변호사님 법률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주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일은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강해져야 한다. 내가 말했던 자선재단, 샛별장학재단의 재정보고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지난 3년간 젊은 인재 지원 및 해외 유학 장학금 명목으로 나간 엄청난 지출들이 있더구나.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강민아라는 이름이었어. 그 사람을 알고 있니? 강민아. 그 이름에 제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아름답지만 어딘가 도발적인 눈빛을 가진 젊은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 여자일 겁니다.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분과 연락이 닿았다. 그분 이름은 김민준인데 해외에 있는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유능하고 조용한 탐정이라고 한다. 김민준 씨가 사건을 맡기로 했고 곧 소식이 올 거다.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최 변호사님을 통해 김민준 탐정님으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압축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들과 짧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사진들을 한 장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호화로운 별장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흰색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죠. 김도현이 언젠가 자신의 꿈의 차라고 말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김도현과 강민아가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강민아는 김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김도현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다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애정이 가득한 몸짓이었죠. 이어지는 사진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 전부가 별장 뒤뜰에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화영은 강민아에게 음식을 떠주었고 시아버지 김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전 시누이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림 속에서 그저 이방인이었습니다. 김도현이 강민아를 바라보며 공원에서 산책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걷다가 가끔 멈춰 서서 키스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김민준 탐정님의 보고서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임대 계약서, 차량 구매 계약서, 그리고 고급 국제산부인과 병원의 산정검사 등록 서류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 김도현과 강민아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김도현이 강민아에게 처음으로 송금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한순간의 실수도 아니었고, 갓 시작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3분의 1에 걸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기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샛별그룹에서 힘들게 일하며 아이를 갖기 위해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할 때 제 남편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그들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아들의 죄를 숨기고 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날 손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다정한 말들은 서툰 연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화려했던 서재는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은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 그것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이것들은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의 잔인함을 매일 저에게 상기시켜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 10년의 청춘, 믿음, 그리고 사랑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었던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제 아버지에게 빚졌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제가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의 시어머니 이화영의 영상통화가 떴습니다. 화면 속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진정하고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낸다. 얘야,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맑고 정말 좋구나. 우리 딸 집에서 잘 지내는지, 일은 너무 바쁘지 않은지 궁금해서 전화했단다. 아무래도 내가 좀 수척해진 것 같구나. 저는 손으로 제 볼을 만지며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네, 연말이라 일이 좀 많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밥은 잘 챙겨 먹으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가엾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아가,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단다. 너희 둘이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인데 이제는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님과 나는 손주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단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일 정리하고 여기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쉬어가렴. 이곳 의료기술도 아주 좋으니 혹시 아느냐, 좋은 소식이 생길지.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저는 그저 쓰디쓴 웃음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여자는 제가 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그토록 기다리는 손주가 지금 그 여자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저 여자는 저를 재촉하며 사실은 곧 태어날 그 손자의 합리적인 등장을 위한 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마 저희에게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 일 끝나면 더 꼼꼼하게 다시 검사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 김진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흔들며 평소처럼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구나. 아버지가 부른다. 김도현이 출장 가서 힘들 텐데 너라도 집에서 몸 잘 챙기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또 다른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이라니. 그들의 온 가족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재능 있는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죄를 숨기고 제 감정과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달콤한 말과 가짜 관심에 쉽게 넘어가는 바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상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분주하게 오가는 차량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저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막을 내릴 때입니다. 하지만 막을 내리기 전에 저는 이 연극의 모든 배우들이 그들의 역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청취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의 눈물. 만약 아직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나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기를 바랍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최고 경영자로 연말 캠페인을 순조롭게 지휘했습니다. 밤에는 최 변호사님과 그의 팀원들과 함께 재무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분석하며 김도현이 빼돌린 수상한 자금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과 복수 계획에서 오는 긴장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몸무게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위통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직한 통증이었지만 점차 격렬하게 조여드는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대충 약 몇 알을 먹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임원진 전체 앞에서 새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죠. 국제시장 개발 전략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제 복부를 꿰뚫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 있으려 애썼지만 제 다리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비명소리와 탁자들이 요란하게 넘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내 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새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이지우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제가 눈을 뜨자 지우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깨어났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 나. 괜찮아.
저는 목이 말라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바로 그때 인자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지우를 보았습니다. 환자분과 잠시 할 얘기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쉬운 듯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저는 소화기 내과 과장 김 의사입니다. 저희가 검사와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종양이라니. 종양이요? 위험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물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했지만 내시경 영상과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조기 위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박서연 씨 아버님, 고 박민준 회장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분도 제 환자였습니다. 위암이라니. 5년 전 제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던 바로 그 병, 역사가 이토록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하필 지금이란 말인가? 제가 싸우기 위해 가장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야 할 때 하늘은 제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강했고 끈질겼지만 생명의 덧없음 앞에서 저 역시 그저 나약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노 의사 선생님은 제가 울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서연 씨, 큰 충격이겠지만 지금의 의학은 5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초기 단계에 발견했으니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고 남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병행할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랬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를 해친 자들이 아직 활개치고 있는데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그것은 제게 이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기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김 의사 선생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미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술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2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 2주만요. 김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시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명심하세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롭고 더욱 대담하며 서둘러야 할 계획이 제 머릿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제게는 모든 것을 끝낼 단 2주밖에 없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한 재산 되찾기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 제가 질 수 없는 생사의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이지우가 저를 위해 사과를 깎아주며 제가 건강을 소홀히 했다고 잔소리하는 것을 들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2주간 펼쳐질 생사의 게임의 모든 움직임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김도현의 영상통화가 떴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고도 가녀린 미소를 지으며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도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얼굴 뒤에 얼마나 계산적이고 거짓된 속셈이 숨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괜찮아?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정말 걱정했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심각한 거야?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역계 기침을 몇 번 하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약하고 병든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여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혈압이 좀 떨어졌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에게 제 종양에 대해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의 동정심은 제가 필요 없는 것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제 계획을 망칠 테니까요. 그는 제가 여전히 건강하고 순진한 바보라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김도현은 가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놀랐잖아. 몸 좀 챙겨야지.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건강보다 중요하겠어? 내가 멀리 있어서 널 돌봐주지 못하니? 마음이 정말 안 좋네. 그 달콤한 말을 들으니 저는 그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안 좋다니? 그가 정말 마음이 안 좋았다면 지금쯤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와 그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몇 마디 공허한 질문이 오간 후 그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맞다. 자기.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급한 일이 하나 있어. 내 비서가 보낸 서류 봤어? 이쪽 파트너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어서 말이야. 우리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큰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회사와 우리 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겁니다. 여우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피곤한 척했습니다. 서류요? 아, 봤는데. 어제부터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지끈거려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퇴원해야 겨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글씨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김도현의 얼굴에 잠깐의 조바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재빨리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나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마지막 장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조항들은 내가 다 꼼꼼히 검토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애써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말을 예전에는 들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에는 분명 저를 위한 자리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살짝 토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회사 일까지 시키시다니. 저를 조금도 아끼지 않는군요.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제일 아끼지. 김도현은 황급히 달랬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며칠 병원에서 자기를 간호해달라고 할까? 그가 또 감히 자신의 어머니를 들먹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가 여기 같이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멀리 계시니 오가는 길이 힘드실 거예요. 그냥 어머님 편히 쉬시게 하세요. 몇 마디 무의미한 당부가 오간 후 통화는 끝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도 즉시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듯 했습니다. 경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연극을 연기하느라 기운이 다 빠진 것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를 좀 더 기다리게 하고 좀 더 걱정하게 할 것입니다. 초조해할수록 그는 더 쉽게 실수를 저지를 테니까요. 퇴원 후 저는 집에서 요양했지만 이지우는 거의 저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지우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지만 제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마음은 10배쯤 더 컸을 겁니다. 제가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제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친구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제 옆에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 난 널 지지해. 하지만 너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나에게 최 변호사님이 있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부분만 도와주실 수 있어? 다른 일들은 어떡할 거야? 모든 것이 터져나왔을 때 김씨 집안 사람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너를 비방하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둔갑시킬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그들은 돈도 많고 인맥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지우의 말은 제게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을 뿐, 이 싸움이 또 다른 전선, 즉 여론이라는 전선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지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에게 장 기자라는 사촌 오빠가 있어. 그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데 아주 유능하고 정직해. 특히 위선자들을 싫어하지. 그 사람이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만나볼래?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부족했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만남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 기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간결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자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박서연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경제 범죄입니다. 자선 기금 횡령, 유령 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 재산 도피. 이런 혐의들은 김도현 씨가 아주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김도현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과 그가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경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동시에 터져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장 기자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큰 사건을 만난 기자 특유의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지호를 통해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장 기자의 도움을 받게 되자 저는 마치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유서 깊고 품격 있는 가문의 명성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인맥을 통해 최 변호사님은 시아버지 김진호의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 이화영과 결혼하기 전 그는 김은주라는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은주 씨가 임신 중일 때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이화영 씨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버렸던 겁니다. 그 후 태어난 아이는 안타깝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김은주 씨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주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김은주 씨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인은 이미 머리카락에 흰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김진호 씨의 며느리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김은주 씨의 얼굴은 변색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저는 아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김씨 집안에 의해 속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마 어르신을 위해서도 정의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아마 제 눈빛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김은주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손을 들어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빛바랜 편지, 뭉치와 흑백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저에게 남긴 전부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말들,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던 말들. 결국 모든 것은 배신과 고통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난 세월 제 희생도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소중한 추억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 편지들을 손에 든 채 저는 제게 또 하나의 날카로운 무기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김도현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일가가 수십 년간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까지 벗겨낼 것입니다. 다음 날 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초기위 선암이라는 진단 결과를 확인해 주셨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공황 상태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울 정도로 명확한 현실만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4일. 그날 저녁, 저는 이지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저택의 거실에 앉아 저는 그녀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뚫어져라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두 눈은 혼란과 불신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지? 분명 병원이 잘못 진단한 거야. 그녀는 서류를 움켜쥐었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너 당장 수술해야 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그 망할 놈이든 회사든 다 내버려 두고 너부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지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수술할 거야. 의사 선생님과 약속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 왜 지금이 아니라는 거야? 그녀는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내가 알기 때문이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수술대에 오를 수는 없어. 지우야, 샛별그룹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그건 우리 아버지의 평생의 열정이었어. 나는 그 회사가 인성 없는 인간,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자선기금을 빼돌려 불륜녀를 먹여 살린 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만약 내가 수술 도중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김도현은 내 재산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상속받게 될 거야. 그는 그걸 이용해서 회사를 계속 조종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유산을 그런 자에게 더럽히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제 말에 담긴 단호함에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아마 처음으로 제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증오의 불꽃이 아니라 책임감과 보호의 불꽃이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단 2주뿐이야.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 2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김도현을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해야 해. 그리고 내 주식을 지켜야 해. 그 후에야 나는 안심하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결과가 어떻든 나는 딸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될 테니까. 이해하니?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게임은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과 아버지의 유산을 건 생사의 게임이었고 저에게는 이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위통은 제게 남은 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조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별장을 급히 내놓았다는 소식이 퍼진 지 사흘 만에 한밤중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이화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벨이 한참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결에 힘든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아, 나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왜 집을 내놓고 그 헐값에 팔려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지금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정말 회사가 힘든 거니?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며 유럽 계약이 취소되고 파트너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은행에서는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 상황을 끊어질 듯 말 듯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때 강력했던 샛별 그룹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있는 처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서툰 경영 때문이라고. 제가 집을 팔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고 계약 위약금도 갚을 돈이 없습니다. 아마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흐느낌 속에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 이화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말이 그 여자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었음을 알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의 끝없는 현금 자동 인출기였던 회사를 잃는 것. 파산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너 거기서 기다려. 내가 김도현에게 말할 거야. 당장 돌아와서 회사를 살려야 해.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바로 저의 가장 좋은 동맹이었으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약 1시간 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도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걱정과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회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해서 나약하고 무력한 안에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오빠가 걱정할까 봐 말 못했어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됐어. 울지 마.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조바심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위로하는 척 애썼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 절대로 집 팔지 말고 어떤 서류도 함부로 사인하지 마. 알았어? 나 지금 당장 돌아갈 거야. 비행기표 예약했어. 모레 아침이면 집에 도착할 거야. 모든 일은 내가 가서 해결할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희망과 고마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오빠? 오빠가 정말 돌아올 거예요? 그럼 내가 자기 도와주러 가는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미끼를 문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끼 바늘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이 귀국 비행은 그의 영광스러운 부귀영화의 길에서 돌아올 수 없는 편도행 비행이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 저는 이미 당신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사형 선고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틀 후 쌀쌀한 늦가을 아침, 김도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마중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회색의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피곤함과 눈 밑 다크서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도현이 입국 게이트에서 걸어 나올 때 그는 긴 비행에 지쳐 보였지만 자신을 구원자라고 여기는 듯한 자만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연민과 함께 짜증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꼴 좀 봐. 이게 뭐야? 집에 있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 처리하고 그는 캐리어를 끌어당기며 인사 대신 책망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지은 안에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도현은 회사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꾸며낸 가짜 손실 수치들은 논리 정연했고 겹겹이 쌓인 어려움들은 처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김도현은 들을수록 득이양양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저의 실수를 지적하고 분석하며 자신을 치켜세우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봐봐. 내가 몇 주 없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나?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기는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별장에 도착하자마 그는 코트를 소파에 내던지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봐. 빚은 얼마고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어? 이때였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순간이 저는 최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빠. 보세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사모펀드가 우리에게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할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들은 담보를 요구하고 주식회사 샛별그룹의 부사장인 오빠가 주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김도현은 서류철을 낚아채듯 잡고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서류철은 최 변호사님이 일부러 그를 혼란시키기 위해 복잡한 수십 페이지의 조항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들로 매우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정 재편성 협약, 담보 보증 계약, 자산 담보 약정서. 김도현은 주요 항목의 제목들을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는 대출에 관한 합리적인 조항들이 담긴 앞부분 몇 페이지를 대충 훑어볼 뿐 뒤쪽에 첨부된 부록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록에는 권리양도 조항과 무조건적인 개인 책임 보증 각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뭘 요구하는데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별장, 차, 그리고 모든 예금 계좌를 포함한 공동 재산 전체를 대출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애써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성의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오빠가 이 빚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했어요. 최악의 경우 오빠는 그들의 채무 상환을 우선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내용까지요. 그들은 이것이 투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지나친 자신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거액 대출금만을 보았습니다. 샛별그룹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을 장악할 기회만을 보았던 겁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회사를 쉽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담보 자산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자신의 눈에 나약하고 무능한 여자에 불과한 제가 감히 어떤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가 몇 분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만 살릴 수 있다면 됐어. 이런 자산들은 나중에 몇 배로 다시 벌면 돼, 펜조.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선물하셨던 만년필을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각 페이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그 모든 법률 서류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그의 서명은 그의 끝없는 어리석음과 탐욕을 증명하듯 또렷하고 강력했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거의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든 다퉜습니다. 좋아, 그가 만족스럽게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내가 여기 있으니 자기는 그냥 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제 손에 든 종이들은 그의 서명 때문에 아직 따뜻했지만
제 등줄기에는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통행증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판결문에 서명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나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기를 바랍니다. 김도현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이제 곧 내려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지우야.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샛별장학재단을 잘 돌봐줘. 다시는 그 누구도 재단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게 하지 마. 지우는 눈가가 붉어진 채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 괜찮을 거야? 수술 분명 성공할 거야?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최 변호사님의 전화번호와 함께 단 2글자를 말했습니다. 시작해. 침대 카트가 저를 수술실 쪽으로 밀고 갈 때 복도 끝에 김도현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 성실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온 것이겠지요.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힘내, 자기야. 밖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네, 모든 일은 오빠에게 맡기겠습니다. 무거운 수술실 문이 닫히며 저와 바깥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눈부신 수술실 조명이 제 눈을 비추었고 마취약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릿한 안개 속으로 가라앉을 때 저는 바깥 세상에서 엄청난 폭풍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 변호사님이 이지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전화를 들고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대기 중인 법률팀에게 접수해. 2번째는 장 기자에게 뉴스 터뜨려. 즉시 정의의 수레바퀴와 언론의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두꺼운 이혼 소송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에는 김도현에 대한 형사고발장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중혼죄. 미국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김도현이 방금 서명했던 재정재편성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샛별그룹 본사에서는 김도현이 제 아버지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는 비상이사회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과 경영권 장악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과 심각한 표정의 수사관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김도현 부사장님, 저희는 경찰청 수사관입니다. 박서연 씨의 고발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사장님을 소환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김도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착오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대형 온라인 뉴스 매체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샛별 그룹 부사장, 외도 및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 기사에는 김도현과 불륜녀 강민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김 씨 가족의 선명한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그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로,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진호의 과거 연애사까지 폭로했습니다. 폭풍은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닥쳐왔습니다. 그에게 단 1초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산은 수사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도현은 집무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포효하며 책상 위의 모든 물건을 미친 듯이 쓸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늘 경멸하던 아내가 꾸며낸 완벽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수술대 위에 누워 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밖에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배신한 자들의 세상이 불바다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고 공중에서 작은 먼지들이 춤추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욱신거렸지만 머리는 맑고 기분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이지우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여전히 꽉 잡은 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의사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하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인한 아가씨. 축하합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주변 림프절도 모두 음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나 울분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다시 태어남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회복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폭풍은 김씨 집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지우는 매일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숨기지 않는 통쾌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그거 알아, 서연아? 김도현 그 자식은 조사받으러 구치소에 들어갔어. 경찰서에서 미친 개처럼 울부짖었는데 소용없었어. 최 변호사님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 그의 부모들은 아들 구하려고 지난 수십 년간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어. 지금 온 나라가 다 아는 사건이 됐잖아. 언론이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누가 감히 이 일에 엮이려 하겠어? 저는 그저 조용히 들으며 입술을 살짝 올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그들이 무력감을 맛보고 세상이 자신들에게 등 돌리는 느낌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우가 계속했습니다. 그들 가족의 모든 재산, 예금 통장, 집, 땅, 주식까지 전부 다 동결됐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궁궐 같은 저택도 압류딱지가 붙었고 내 전 시누이 2명은 울고불고 난리치며 친정으로 도망갔다더라.
듣자 하니 시댁에서도 연루될까 봐 이혼하라고 압력 넣고 있대. 정말 복만 누릴 줄 아는 한심한 족속들이지. 어려움이 닥치니 자기들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치고 몰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명성과 부를 자랑하던 그 가족은 이제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진호는 과거의 외도와 김은주 씨가 제게 주었던 연애 편지들이 기사로 폭로된 후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화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매일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과 잔인함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플라타너스 나무는 이미 잎을 떨구기 시작했고 곧 겨울이 올 것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차가운 겨울이겠지만 제 인생에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더딜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뒤, 저희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저는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도현의 비참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지우는 제가 흰색 정장 원피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우와 최 변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병을 겪고 여위었지만 파도에 맞서 강인하게 나아가는 한 여자의 모습. 제 모습은 법원 앞을 에워싼 수백 명의 기자들 카메라에 즉시 포착되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도현이 그 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늘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며 수염은 거뭇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옆에 선법정 경찰관 2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저에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논점과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김도현과 강민아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교묘하게 돈이 오간 은행 거래 내역들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도현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재정재편성 계약서까지. 증거 하나하나가 제시될 때마다 김도현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제가 꾸며낸 함정이며 자신이 속았다고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류들 앞에서는 그의 모든 말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김도현의 변호사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족이 급하게 선임한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편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최 변호사님에게 즉시 반박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님은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박서연 씨는 어머니가 될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방금 생사를 오가는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앗아간 바로 그 병입니다.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피고인 김도현 씨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맞이하며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함에 어떤 변명으로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모든 연민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깨를 적절히 떨었습니다. 공판이 끝나자 법원은 저희 초기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분쟁 자산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장과 공동 명의의 자산들은 제가 임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제가 최 변호사님, 그리고 지우와 함께 법정을 나설 때 김도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제지에서 벗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고 포효했습니다. 박서연,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망할려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두고 봐. 김도현 그놈도 그저 말단 졸개였을 뿐이야. 내 아버지 박민준이 그렇게 순탄하게 죽었다고 생각해? 그 재산을 얻으려고 말이야. 그의 말이 TV 스피커를 통해 제 귀에 박혔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TV를 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 그 늙은이가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박민준이 그렇게 순탄하게 죽었다고 생각해. 그의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아버지는 5년 전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들먹였을까요? 불길한 기억의 조각들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며칠을 기억했습니다. 병세가 의사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도현은 정말 효성스러운 사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보약을 직접 다려드리고 유명한 한의사에게서 배웠다며 영양가 높은 음식을 손수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그의 정성에 감동하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김도현이 끓여준 연자육, 연밥, 국을 드신 후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김도현은 그저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져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도현과 회사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 하시다가 이내 말을 멈추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 제가 간과했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며 소름 끼치는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단 말인가? 설마 인간의 손길이 개입했던 걸까? 그리고 그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위였다는 말인가? 차가운. 제가 배신당했을 때보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도현의 죄는 단순한 사기와 횡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최 변호사님께 전화 좀 해줘. 지금 당장 여기로 와달라고. 급한 일이 생겼어.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은 사실 그 뒤에 더 끔찍한 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몸에 남았던 흉터들은 옅어졌고 마음의 상처도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예전처럼 풍성하고 윤기 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짧은 단발머리가 좋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저 자신을 증명하는 듯 했으니까요.
정기검진 후 의사 김 선생님은 제게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강렬한 삶의 의지가 병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요. 김도현이 감옥에 들어간 후 저는 온 나라에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병마와 싸우며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잔혹한 음모에 맞섰던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제 이야기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저는 고통이나 증오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을 되찾고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사랑에 있어서의 분별력,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차분한 태도, 명확한 언변, 그리고 비범한 의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 스캔들의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함과 재탄생의 상징이 되었죠. 명성은 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되찾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색별 여성 창업 지원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법률 전문가, 심리 상담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팀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기금 출범일,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아래에 모인 수백 명의 여성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 하지만 바쁜 업무와 사회활동 속에서도 제 마음속을 맴도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은밀히 진행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거의 미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모든 물리적인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병 기록에는 말기암 환자의 일반적인 경과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도현이 가져왔던 보약들도 다시 찾아낼 수 없었죠. 모든 것은 그저 의심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가라앉지 않는 묵직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버지의 영혼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을 것이고 제 인생의 한 장 역시 닫힐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 지 1년 만에 저는 제 자신에게 진정한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너무나 사랑하셨던 도시 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공기를 마시며 제 영혼이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꿀처럼 노란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저는 생강변을 따라 거닐다가 골목 한쪽에 자리한 낡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세월의 향기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르네상스 미술에 관한 낡은 책을 뒤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한국어로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 분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익숙하고 강인하며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박서연 씨? 박서연 씨가 맞습니까? 오빠. 이준호 오빠, 제가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대학교 선배인 이준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셨고 늘 칭찬하시던 분이었죠. 그는 건축학과 수재였고 졸업 후 곧바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10몇 년간 저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저희 둘 다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오빠는 이제 파리에서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예전의 낭만적인 모습과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지난 변고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공감과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강인했어, 서연아. 민준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를 언급하자 다시금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가방에서 동양약초에 관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책이라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책장을 넘기다가 저는 책 속에 깊숙이 끼워져 있던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그것을 거기에 넣어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적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아버지께서 기록해두신 몇 가지 한약재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 효능에 대한 메모도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아버지께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2가지 낯선 약초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물음표와 함께 급히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도현의 보약? 한의사에게 다시 물어볼 것.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듯했습니다. 한의사는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이 2가지 약초는 개별적으로는 무해하지만 저는 언젠가 김도현이 아버지께 자주 끓여드리던 연자육국에 들어가는 특정 성분과 결합하여 장기간 복용하면 위 점막을 서서히 파괴하고 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며 양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호 오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준호 오빠는 메모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최 변호사님이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오빠가 유럽의 제약업계의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그들이 이 조합의 독성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나와 생강 위로 해가 지는 황혼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2 사람의 그림자가 돌 포장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곁에 이제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새롭고 더 밝으며 희망찬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긴 여정이었죠. 여러분은 박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나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감동을 느낄 것 같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며느리의 눈물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